백운산의 봄 12월 25일 군당에서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조직책 김성균과 함께 27일까지 군당으로 들어오라는 지시였다. 26일 중으로 모든 인수인계를 끝낸 유혁우는 그날 밤 정기연락원과 함께 상군길에 올랐다. 섬진강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얼음 위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는데 중심부에는 얼음이 10개 얼어서 건너가자마자 금이 쩍쩍 가며 갈라졌다. 한가운데는 그나마 얼음도 얼지 않고 얼음덩이만 떠다녔다. 얼음덩이를 헤치고 10m쯤 건너갔다. 다시 얼음이 나타났다. 겨울밤을 산산조각 내듯 얼음 갈라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들은 묵묵히 걸었다. 막 땅에 닿으려는 순간 잠든 밤을 깨우며 그들 곁으로 총알이 빗발쳤다. 총탄이 바람을 가르며 머리 위로 귓가로 스쳐 지나갔다. 땅에 바싹 엎드려 아무리 나갈 데를 찾아봐도 도저히 개미 새끼 하나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건너온 쪽에서도 총탄이 퍼붓고 있었다. 얼지 않은 강 중심을 따라 헤엄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행에게 손짓하며 강으로 뛰어들었다. 얼마 동안을 물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갔다. 한겨울의 강물은 심장도 얼릴 것처럼 차가웠다. 퍼뜩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용두서였다. 그곳은 사람이 빠져나갈 틈도 없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을 터였다. 그 얼음장 밑에 갇히면 끝장이었다. 그는 뒤따라오는 일행에게 소리쳤다. 정신 차려. 조금만 더 가면 용두소다. 얼음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 신경을 곤두세우고 떠내려가는데 얼음이 바지직 밀리는 것이 느껴졌다. 얼음덩이가 밀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는 날카로운 얼음덩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후 움직이지 않는 얼음덩어리가 잡혀 얼음장을 손으로 했더니 찍찍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얼음장이 깨졌다. 깨진 얼음장을 가슴과 손으로 밀어붙이고 전진했다. 또 얼음장이 손에 잡혔다. 역시 깨졌다. 몇 번을 되풀이한 끝에야 간신히 얼음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머리에 이고 건너던 총이며 옷은 온데간도 없이 완전히 알몸이었다. 일행 중 김성균만이 그의 뒤를 따라 얼음장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몸에 젖은 알몸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원 2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날이 셀 판이라 그와 김성규는 지리산 쪽 토지면 강 언덕으로 올라섰다. 알몸 위로 매서운 강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쳤다. 그들은 알몸으로 달달 떨면서 2시간을 걸어 지리산 및 문수계곡 웃대네라는 마을에 도착했다. 토벌대에게 소개당했는지 여느 산마을과 마찬가지로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우선 추위를 녹여야 했다. 아무 빈집에나 뛰어든 그들은 방에다 볕단을 수북히 쌓고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있으니 온기가 생겼다. 추위가 조금 가시자 온몸이 쏙쏙 아려왔다. 가슴께를 더듬었더니 뭔가 찐득한 게 묻어났다.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일단 따뜻해지니 살 것 같았다. 멀리 이웃마을에서 희미하게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살포시 잠이 들었는데 어디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번쩍 정신이 들어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이 상률 동지, 빨리 불 좀 피워. 뭔 놈의 날이 이래 추운가 모르겠너. 아, 얼마나 반가운 동지의 이름인가. 그들은 후다닥 알몸인 채로 뛰어나갔다. 누구여? 그들도 놀랐는지 다급하게 외쳤다. 나 문청면 유혁군이요. 아니, 유동지가 여거 어쩐 일이오. 어서 불이나 피우시오. 얼어 죽게 생겼소. 그게 뭔 소리오? 섬진강 도강 중 적의 습격을 받아 오시고 뭐고 몽땅 버리고 구사일생으로 여기까지 온 거요. 이상율이 그를 붙들고 앞장섰다. 어메, 긁어본 게 알몸 아니다고? 갑시다. 요 위에 불 떼놓은 집이 있소. 불이 따뜻하게 지펴진 방에 들어서서 호롱불을 켰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혀를 내둘렀다. 그와 김성균의 몸은 솜씨 좋은 백정이 살을 바른 것처럼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 온통 피범벅이었다. 그 피범벅 위에 지푸라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동지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옷을 입었지만 옷은 금방 핏물에 담갔다 꺼낸 꼴이 됐다. 얼음덩이를 헤치고 나갈 때 얼음에 베인 모양이었다. 온몸에 칼로 베인 것 같은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좀처럼 지혈이 되지 않았다. 면당 동지들이 엽처를 가져다 전신에 붙여주었다. 얼마 후 피에 젖은 옷을 다시 빨아 모닥불에 말려 입고는 문수 골짝을 거쳐 질매제를 넘어 피약골 삼거리 접선 장소로 갔다. 그들은 오전 10시 군 유격대와 군당이 함께 쓰는 아지트로 안내되었다. 군당 아지트는 별천지 같았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도 대충 100여 명이 넘어 보였다. 병력이 있으니 고지에 보초를 세우고 합법 시기와 다름없이 사는 모양이었다. 지도부, 조직부, 선전부, 민청 등 각 부서별로 온돌까지 놓은 육판집, 가로 열고 큰 나무로 우물 정자형의 틀을 갖춘 후 이끼나 흙 등으로 틈새를 메운 집, 가로 닫고를 독채로 사용하고 있었다. 얼핏 보니 취사장에는 가마솥이 여러 개 걸려 있었다. 군책 박대수가 반가이 그를 맞았다. 박대수는 박종하와 한 집안 사람으로 일제 때 광주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군청 농업기수로 있다가 해방 직후부터 활동을 시작한 사람인데 인상이 좀 거만해 보였다. 그들은 어젯밤의 사연을 보고하고 일단 옷을 한 벌 부탁했다. 수고했어. 어느 정도인지나 한번 봅시다. 그들은 옷을 벗어 보였다. 안 죽고 살아온 게 천만 다행이요. 좀 더 쉬고 보자는 박대수의 말에 간호원에게 치료를 받고 잠깐 잠이 들었다 눈을 뜨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군책이 다시 그를 불렀다. 동지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겠소. 군당 기관지가 필요하여 선전부를 확대시킬 생각이요. 동지를 출판 지도원으로 임명하려고 소환했소. 문청면 오르그는 동행한 김성균 동무에게 맡기기로 했소. 그날 밤으로 선전부장 박귀성을 따라 군당 아지트에서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 아담하게 세워진 육판집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14연대의 군복을 거친 한 동지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왔다.
야, 이게 누구야? 혁운이 아니야? 같이 월북하려고 개성까지 갔던 조용식이었다. 서울에서 갈라진 이후 첫 대면이었다. 둘은 한바탕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야, 임마, 그래 넌 결국 평안까지 갔냐? 그럼 신준우 씨도 물렸는지 결국 보내주더구만. 가서 공부하겠다던 놈이 여긴 웬일이냐? 가긴 갔는데 남반부에서 투쟁하라고 다시 돌려보내더라. 공부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나왔는데 고향에는 죽어도 못 가겠고 여수 14연대에 입대했제. 그럼 이번에 같이 봉기했겠구만. 구례 1차 전투까지 치르고 당사업 하라길래 군당으로 돌아왔지. 돈 없어 공부 못한 게 언제나 한이던 친구였다. 개성에 갔다 다시 돌아온 서울에서 죽어도 고향엔 안 갈란다. 돈 없는 놈이 고향 가면 먼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구두 닦기를 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라며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씻던 조영식을 다시 만난 그는 몹시 기뻤다. 그가 그때 친구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직장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는 끝끝내 평양까지 갔었다는 조용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도시락을 못 사와 친구들 몰래 물만 마셔대는 아픔을 나누는 친구만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계급 투쟁을 위해 떨쳐 일어선 그들은 이제 동지였다. 함지에 생선을 이고 다니던 고기장수 어머니의 아들 조용식과 말이 양반이지 양반이라 더 배고팠던 유혁우는 손을 맞잡고 긴긴 겨울 밤을 지새웠다. 선전부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다. 옷깃을 촉촉하게 적시며 계곡 가득히 깔렸던 안개가 걷히자 아름드리 고로쇠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 당당한 모습을 드러냈다. 밤을 샜지만 머리는 더욱 맑게 개어왔다. 철도에서 면당으로, 면당에서 군당으로 그는 계급 해방과 조국 해방을 향해 굳센 행진을 시작하고 있었다. 선전부 식구 소개가 있었다. 선전부장 박귀성, 부원 조용식과 유혁운, 자벽 담당의 50대 선동지, 식사당번 곽영금 등 5명이 선전부의 전 식구였다. 한 달치 식량과 부식은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구례군당 선전부는 즉시 당 기관지 앞으로의 발간에 착수했다. 그에게 등사판과 부속 재료 일체가 맡겨졌다. 생전 처음 하는 일이라 어리둥절했지만 그는 곧 다른 신문 검토에 들어갔다. 노력인민이라는 도당 기관지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그들은 신문면을 배정하고 곧 원고 청탁을 시작했다. 군책에게는 창간사를, 조직책에게는 유격투쟁의 방향과 투쟁 지침을, 군인민위원장에게는 인민과 주권, 그리고 적치하의 당 활동가 인민들에 대한 당 노선 홍보를 위한 방법 등을 청탁했다. 그는 한 달 만에 창간된 2면짜리 군당위원지 앞으로의 워싱턴에서 이승만과 트루먼이라는 가십을 실었다. 한국을 자기 나라의 캘리포니아처럼 보호하겠다고 한 트루먼의 말을 자랑스럽게 짓거리는 이승만을 야유하는 기사였다.
박대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사람을 잘 뽑았노라고 그를 격려했다.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가장 편하고 즐거운 한 달이었다. 군당이 보급투쟁을 나갈 때면 그도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따라 나서기도 했지만 별 위험은 없었다. 선전부는 식구도 단출해서 가끔 팥밥도 해먹고 콩밥도 해먹으며 다시 오지 않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1월 말 선전부의 현 아지트가 너무 알려져 있고 지금 적이 대대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니 먼 곳으로 이동하라는 군당의 지시가 내려왔다. 마땅한 자리를 잡아 육판집을 지으려고 언 땅을 파 온도를 놓는 중인데 군 작전이 시작되었다. 살림살이만 들고 선전부는 안전한 산사로 대피했다. 오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이 쏟아지자 토벌군은 철수했지만 지금까지 쓰던 아지트가 모두 불타버려 눈 속에서 갈 곳이 없었다. 선동지가 아지트 자리를 잡으러 다니다 통막, 벌목군이 백송이 많은 골짜기에 산죽으로 지붕을 이어 지어놓은 작업장을 보았다고 해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눈보라를 뚫고 그 통막으로 갔다. 지리산 능선 하나를 넘는데 한나절이 걸렸다. 밤이 으슥해서야 통막에 도착한 그들은 눈을 녹여 밥을 지어 먹고 깜빡 잠이 들었다. 뜨거워 깨어보니 통막 전체에 불이 붙어 훨훨 타고 있었다. 백송은 불에 닿으면 탁탁 뛰는 성질이 있어 꼭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 불침번이 조는 사이에 불통이 튄 것이었다. 통막과 뗄나무는 완전히 타버리고 눈은 밤새 1미터가 넘게 쌓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생나무를 꺾어 간신히 밥을 해 먹으며 눈 속에 파묻혀 눈이 녹기만 기다렸다. 3, 4일 후에야 눈이 녹았다. 신축 중인 아지트로 돌아와 다시 앞으로를 제작하며 정상 생활을 시작했다. 49년 2월 25일 군당 본부에서 전원 집합하라는 연락이 왔다. 군당과 군 유격대가 모두 군당 아지트에 모였다. 어떤 동지가 도망치려다 붙잡힌 모양이었다. 유격대 박종하가 앞으로 나왔다. 봄 기운을 담은 햇살이 살포시 그의 몸 위로 쏟아졌다. 아직 반숙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손드시오. 30명가량이 손을 들었다. 사실은 그도 지금까지 반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왠지 손을 들지 못했다. 반숙하는 일이 두렵다기보다는 열성당원으로 손꼽히는 자기가 아직 반숙 한번 해본 적 없다는 게 창피했기 때문이었다. 손든 동지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박종하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마지막 남아있던 나뭇가지의 눈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종하의 이글거리는 눈빛이 자기의 거짓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 후 비겁한 도망자가 유격대원에게 끌려나와 굴참나무에 묶여졌다.
박대수의 연설이 시작됐다. 동지들, 지금 우리는 악랄한 미제국주의와 그의 앞잡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과 견결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내의 철통 같은 결속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도망하는 비겁한 반당 군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일찍이 일본 공산당 시절부터 활동해온 인텔리로서 지주계급 출신입니다. 우리의 조국 통일과 계급 해방을 향한 투쟁이 나날이 격화되자 겁이나 도망치려는 저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요. 적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부의 적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당 확대위원회에는 저자를 공개 처형키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동지들의 불타는 적개심으로 반동 분자의 심장에 칼을 꽂아 우리의 철통 같은 단결을 다짐합시다. 유격대장의 호령으로 30여 명이 탈주자 앞에 도열했다. 구령에 따라 찌르기가 시작되었다. 반동 분자의 심장에서 피가 튀어올랐다. 어떤 이는 차마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계급투쟁의 격렬한 대열을 흐트러뜨린 반동 분자의 죽음을 적개심으로 노려보며 투쟁 의지를 새롭게 다지기도 했다. 며칠이 지났다. 14연대의 주력 부대가 이현상의 지휘로 구례 군당이 있는 피약골에 도착했다. 800명이나 되는 대부대였다. 14연대의 주력 부대와 구례 군당, 유격대 등 각 기관이 총동원되어 피약골 입구인 왜곡으로 보급투쟁을 나갔다. 이 보급투쟁은 이현상 부대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전투부대가 2월 28일부터 지리산 순회 3.1절 기념투쟁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비전 투원의 보급 물자를 확보해 놓아야 했던 것이다. 선전부 식구들도 모두 보급투쟁에 참가했다. 14연대가 왜곡으로 들어오는 기동로를 차단하고 보급투쟁을 시작한 뒤 박기성과 그는 한지 공장으로 갔다. 선전부에게는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종이였다.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깼는지 문을 두드리자 주인 영감이 후다닥 뛰어나왔다. 두 장정이 어둠 속에 시커멓게 버티고 섰는데도 영감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산에서 오셨구만이라 고생이 많소. 뭐가 필요하신 게라? 쌀이야 우리 묵을 것도 없고 경찰 놈들이 쌀 갖고 있으면 산 사람들만 존예시킨다고 싹 가져가 버렸은께 우리 묵던 보리는 쪼까 있을 텐디 그거라도 좀 드릴까? 식량은 됐습니다. 지금 종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산에서 뭔 종이가 필요하다요? 한 두 덩이 될란가 모르겠는디 따라와 보시오. 한 덩이에 얼마씩이나 허요? 2,000원은 받제라 여기 있어. 그들이 종이값으로 4,000원을 내밀자 주인 영감은 굳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나야 촌 영감이 되나서 잘은 모르지만 산 사람들이 우리 같은 민초들 잘 살자고 고생하는 것이 알고 있소. 근데 나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뭔 돈을 바꿨소. 우리 동네가 오늘 밤 식량을 대주는 모양인데 딴 사람들 심정도 다 그럴 것이요. 그 돈은 뒀다가 나중에 더 좋은 데 쓰시오.
종이 두 덩이 없다고 나 안 굶어 죽소. 종이까지 날라주겠다는 영감에게 돈 4,000원을 강제로 쥐어준 그들은 각자 종이 한 덩이씩을 짊어졌다.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무거운 종이를 짊어진 채 2월의 시린 달빛을 밟고 아지트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짐이 무겁게 어깨를 눌러올수록 마음은 외려 뿌듯해짐을 느꼈다. 당분간 종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2월 28일 홍순석, 김지회 일행은 이현상의 지도 아래 3.1절 기념투쟁의 일환으로 지리산 일주 순회투쟁의 장도에 나섰다. 첫 공격지는 화계지서였다. 화계지서가 화계장터의 주둔해 있는 군 부대를 기습했지만 군경의 방어는 끈질겼다. 결국 14연대는 2명의 전사자만 내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순회투쟁은 3월 20일경까지 계속되었다. 악양, 청암 등을 거쳐 20일경 전북 남원군 산내면 금판정 마을에 도착한 14연대는 외부 통로를 차단해 놓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김지혜와 일부 간부들은 금판정에 술도가에 묵었다. 김지혜 일행을 반갑게 맞아들인 도갓집 주인은 그들에게 얼큰이 술을 먹인 후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산내지서에 고발했다. 그날 밤 14연대는 술도가 주인의 안내로 보처선을 피해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다. 홍순석, 김지회 두 지휘관이 현지에서 전사하고 상당수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생존자들은 지리산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은 선을 닿지 못하고 지리산 일대를 헤매다가 지리산 주변의 각 군당이나 면당과 선이 닿아 5월 초순에야 간신히 이현상과 재회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14연대 반란 초기부터 김지회를 따라 함께 지리산에 입산했던 김지회의 애인 조경순도 생포당했다. 갓 20의 나이였다. 산내면 전투를 두고 지리산이 시끌시끌했다. 유능한 지휘관의 손실이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한두 번 전투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 어쩌자고 그렇게 술을 먹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 14연대뿐만 아니라 모든 유격대의 철칙이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었고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당원일지라도 심하게는 처형이 되는 수도 있었다. 술에 취해서 당했다는 소문과 달리 군경의 매복과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순회투쟁의 마지막 무렵에 단 한 번이라는 생각으로 원칙을 위반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원칙 이탈은 자신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14연대와 남한 전 유격투쟁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산내면 전투에서 패배한 며칠 후인 3월 20일경 피아골 부근의 소개된 마을에서 보리순을 삶아 먹던 이현상 일행이 구례군 유격대에게 발각되어 쫓기다 군당으로 들어왔다. 이현상은 군당에 들어오자마자 밥부터 찾았다. 며칠을 굶주린 채 헤매였는지 몹시 지친 기색이었다. 당시 노 선생이라고 불렀던 이현상은
구례 군당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주로 구례군 유격대장 박종화와 전남도당 오르그 오금이를 자주 만났다. 무슨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오금일과 박종화는 며칠 후 무장 유격대원을 거느리고 어디론가 떠났다. 24일 유혁우는 박대수의 소환을 받고 군 지도부로 갔다. 백운산 특수지구대에서 그를 소환했으니 내일 당장 연락원을 따라 출발하라는 지시였다. 원래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등 5개 반란 지역은 이현상이 지도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현상이 주로 14연대와 지리산에서 활동을 하는 바람에 지도가 불가능해지고 전남 도당 역시 장흥군 유치면에 있어 지리적으로 반란 지역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백운산의 반란 지역을 지도할 특수지구를 신설한 것이다. 백운산 특수지구당 이하특각은 유격투쟁과 관련해서는 이현상의 지도를 받고 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도당의 지도를 받는 반란 지역의 특수한 당 조직이었다. 특각 설치 임무를 띠고 먼저 파견된 오금일의 소환으로 25일 그는 군당을 떠났다. 백운산 용지동에 있는 특각에 도착한 것은 27일이었다. 연락원과 단둘이 있던 오금일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가워한 정도에 비해 악수는 너무 맥이 없었다. 오금일의 악수는 언제나 그랬다. 오금일은 기본 출신답지 않게 희고 갸름한 얼굴에 반짝이는 눈이 매우 인상적인 사람으로 지시문 하나 작성하지 못할 만큼 필재가 없었지만 그 대신 정확한 원칙으로 냉철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45년 5월 3일 구례군당 아지트 피습 사건으로 군책, 도당 오르그 등이 검거되자 군당을 수습하여 50단선 반대 투쟁을 끝내기 위해 전남도당에서 파견된 사람이 바로 오금일이었다. 그러나 오금일은 장성수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대수 구례 군책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50투쟁 후 군내의 많은 조직이 파괴되고 핵심 당원들이 거의 체포되거나 수배당하는데 특히 군당책 박대수의 출신지인 간전면 논실은 더욱 심했다. 논실은 구례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곳이었다. 당연히 군내 모든 기관에 논실 출신이 태반이었다. 군책, 조직부장, 간부부장, 유격대장 등 대부분의 간부가 간전면 논실 출신이어서 구례 군당이 아니라 간전면당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그래도 박중래, 군책 박대수의 당숙, 박중래가 조직부장으로 있을 때는 그가 박대수를 통제하면서 워낙 조직사업을 잘해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으나 박중래가 49년 2월 이현상 부대로 소환된 뒤에는 박대수의 관여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게다가 박대수가 박중래의 후임으로 앉힌 신호동 조직부장까지 박대수와 죽이 맞는 바람에 대부분의 당원들이 군당 조직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 불만은 몇 달 뒤 확대 간부회의 사건으로 터져
백운산 특각에서 조사위원회를 파견하는 등 큰 파문을 불러왔다. 박대수에 대한 오금일의 감정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 농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박대수는 평소 오금일의 형편없는 필제에 대해 무시하고 빈정거리기까지 했던 터였다. 특각으로 옮긴 오금일이 유혁운을 소환한 데는 자신의 필제에 대한 열등감도 다소 반영된 듯 했다. 구례군당 기관지 앞으로를 제작하면서 그는 오금일에게 자주 칭찬을 받아왔었고 그 역시 잘난 척하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만 편파적으로 대하는 박대수보다 특별하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진솔한 오금일에게 더 존경심을 느껴왔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의 기본 출신 오금일에게 호감이 갔다. 이동지와 함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당 사업에 헌신해야지. 오금일과 밤을 지새우며 내린 그의 결론이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빠른 시일 아래 특각 조직을 완성시켜야 했다. 얼마 후 지구당 부책에 구례군책 박대수가 결정되었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박대수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책으로 선택한 오금일의 결단은 대단한 것이었다. 만일 나였으면 하고 유혁우는 생각해 보았지만 자신이 없었다. 유격대 사령관에는 박종화, 조직과장에 관양군당 부책 김채윤, 선전과장에 구례 조영식, 인민과장에 광양 정귀석, 비서과장에 유혁운이 내정되었다. 오금일은 기구 확충에 대한 이 현상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리산으로 떠났다. 아직은 텅 빈 아지트를 지키며 혁우는 지리산과 달리 벌써 싱싱하게 피어오르는 백운산의 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다. 용지동 계곡을 연두빛으로 물들이며 하루가 다르게 푸른 잎사귀를 살랑거리는 도토리 나무며 떡갈나무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그는 문득 무릎을 쳤다. 아, 저게 바로 혁명이구나. 헐벗은 인민대중의 가슴을 녹음으로 뒤덮어 오는 것. 어린 등짝이 휘어지게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올 때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을 눈물로 바라볼 때나 느닷없이 합한주를 마셔야 했을 때나 언제나 그의 가슴에서 불어대던 스산한 바람이 어느 사이엔가 멈춰 있었다. 대신 그 가슴엔 촉촉하게 물오른 4월의 실록이 넘실대고 있었다. 날마다 목을 길게 내리고 그는 오금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빨리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가슴에서 용솟음 치는 열기가 곧 터져 나와 버릴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는 보초를 서며 온 신경을 집중시켜 오금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 물오른 머루 덩굴을 헤치며 오금일이 나타났다. 오동지. 오금일도 그와 같은 심정이었는지 며칠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건만 그를 힘차게 부둥켜 안았다. 4월의 설익은 햇살이 거지처럼 남루한 두 몸뚱이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리산 호랑이 박종화. 1949년 4월 20일 특각이 활동을 개시하자 혁우는 그의 바람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산하 5개 시 군당에 내려보낼 각종 지시문이나 유격대 활동 결과 보고서,
그 외에도 당 활동에 필요한 모든 보고서와 문건이 그의 손을 거쳐야 했다. 맑은 용지동 계곡물에 맘 편히 세수할 시간조차 없이 일에 쫓기는 직책이긴 했지만 비서과장이란 직책은 당 활동 전체를 보고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다. 세수는 날마다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잊은 것처럼 보였다. 4월 말 특각 최초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유격 소조 투쟁이자 보급 투쟁이었다. 목적지는 승주군 황전면 삽재 특각 아지트가 있는 백운산 용지동에서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였다. 오전 9시에서 10시쯤 황정면 지서에서 날마다 삽재로 순찰을 나온다는 지하 정보망의 보고에 따라 박종환은 유격대원 20명 전원을 이끌고 새벽 2시 흐린 별빛을 따라 용지동을 떠났다. 유격대장 박종하의 가명에 따라 강사령 부대라고 불렸던 특각 유격대는 당시 대원 전원이 구례군 유격대 출신이었다. 당세가 좋기로 소문난 구례답게 도에서 최초로 창설된 구례군 유격대는 가장 많은 대원을 거느리고 가장 많은 투쟁 경험을 축적한 곳이라 특각 유격대 인원 전체가 구례에서 충원되었다. 점심때쯤 승전 보고가 용지동 아지트에 전달되었다. 카빈 3정, 99식 소총 2정을 노획하고 경찰포로 1명과 주민에게 식량을 지워 백운산 입구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오금일은 즉시 연락병을 보내 포로는 잠깐만이라도 교양을 시켜 주민과 함께 돌려보내고 식량은 아지트 반대 방향에 비장하라고 지시했다. 첫 포로를 석방한 이래 백운산에서는 특각이 해체될 때까지 단 1명의 포로도 학살하지 않고 전원 석방했다. 특각에서뿐만 아니라 도당 산하 어디에서도 6.25 이전에는 포로를 학살하는 법이 없었다. 그것은 인민의 군대로서의 원칙이었다. 주민과 포로를 돌려보낸 유격대는 식량을 비장한 뒤 아지트로 돌아오고 만일의 경우 추적해 올지도 모르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유격대원이 아닌 기관원 10명을 선발하여 용지동과는 반대쪽인 광양군 봉강면까지 다녀오게 했다. 삽재를 치고 바로 광양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다. 명령을 받은 기관원들이 출발하기 직전 오금일은 돈 5,000원을 주면서 소를 1마리 사오라고 했다. 작은 전투였지만 첫 투쟁이었으니 아마 첫 승리를 자축하여 드높아진 사기를 더욱 진작시키려는 모양이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농촌에서 가장 큰 재산인 소를 자진해서 팔 농가는 없을 테지만 돈을 떠맡기고 빼앗다시피 했는지 아무튼 기관원들은 땅거미가 내릴 무렵 살집 좋은 소 1마리를 끌고 돌아왔다. 다들 고기에 줄여 있던 터라 입맛을 다셨으나 소를 잡는 일도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부터 소를 잡자고 80명가량의 장정들이 모두 옷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지만 누구도 성큼
손을 대지 못하고 우물거렸다. 도끼를 들고 제법 폼까지 잡았다가도 결국 고개를 내젓고 물러설 뿐이었다. 그렇게 점심때를 넘겼다. 에이, 사내 자식들이라고 순 물렁뼈들이그마. 싹 다 불알을 잘라불어야지. 남사시러워서 달고 다니겠다고이. 권총을 뽑아들고 선뜻 앞으로 나선 이는 박종하였다. 황소의 양눈 사이에 권총을 바짝 갖다 대고 방화쇠를 당기자 희미한 총소리와 함께 오전 내내 떠들썩했던 소란이 무색하게도 황소가 털썩 무너져 내렸다. 어둠이 내리자 용지동 계곡은 모닥불과 쇠고기 굽는 냄새, 장정들의 힘찬 노랫소리로 들떠오르기 시작했다. 즉석 오락회가 열린 것이었다. 멀겋게 달아오른 숯덩이 위에선 남자들의 둔탁한 솜씨로 어설프게 썰어진 쇠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고기에 뿌리다 불길 속으로 튕겨진 굵은 소금이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튀어올랐다. 언제쯤에나 손번 머리인지 봉두남발로 흐트러진 머리카락에다 거친 수염이 여인 얼굴을 뒤덮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처연해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 바람에 일렁이는 불길을 따라 이리저리 이지러지곤 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일체의 두려움이나 긴장도 없이 밝고 건강한 표정들이었다.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노래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에 고기도 실컷 먹었겠다. 어두운 밤을 뒤흔드는 노랫소리가 유난히 힘차고 풍성했다. 태백산맥에 눈 내린다. 총을 메어라. 출진이다. 눈보라는 밀림에 오나 마음속엔 피 끓는다. 높은 산을 넘어 눈에 묻혀 사라진 길을 열고 빨치상이 영을 내린다. 원수를 찾아 영을 내린다. 노래가 끝나자 갓을 쓰고 도포까지 걸친 웬 잘생긴 사내 하나가 헛기침을 해대며 중앙으로 턱하니 나섰다. 박종하였다. 어느 겨를에 소임극까지 준비한 모양이었다. 지주 마하나님인 양 질질 끌리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박종화의 뒤를 따라 나오는 이는 담양 출신의 박동무였다. 광주에서 극단을 따라다니다 입산했다는 박동무의 구수한 만담은 참으로 일미였는데 이날은 정말 여자처럼 차려입고 하는 거동 하나하나가 영락없이 심술사납고 욕심 낳은 지주 여편네 그대로라 박동무의 손짓 하나하나에 웃음이 일렁거릴 정도였다. 머슴 돌쇠로 나온 선정과장 조영식과 함께 세 사람은 관중을 완전히 휘어잡아 버렸다. 머슴이 주인을 살살 골려주는 대목에선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지주가 긴 담뱃대로 돌쇠의 머리를 툭툭 때려가며 개처럼 부려먹는 장면에선 욕과 고함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마침내 돌쇠가 자기의 기름 한 방울까지 쥐어짜는 주인을 때려엎고 눈물로 붙잡는 늙은 호러머니도 뿌리친 채 입산하는 장면에서는 어디선가 쿨척거리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분노처럼 터져나온 박수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다. 세 사람의 연기가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처음 해본 사람들이라
당연히 서투르고 틀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어색한 연기가 오히려 사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누구의 얘기를 할 것도 없이 그건 연극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지나온 삶 그대로인 까닭이었다. 그날부터 사기충천한 강사령 부대는 박종하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유격 투쟁에 나섰고, 특각은 여순 반란 사건 이후 어수선한 산하 시군당의 조직을 수습하는 한편 선이 끊긴 곡성 군단과 연결하기 위해 5명으로 된 특수임무조를 편성하여 파견하는 등 조직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5월 말 강사령 부대는 광양군 진상면에 주둔 중인 15연대 중화기 중대를 습격하여 실탄 2만 발, M1 70정, 카빈 14정, 수령식 중기 1개, 삐아링 경기 1정, 60mm와 80mm의 박격포 각 5대씩을 노획하는 대정과를 올리고 불황민 약 70명과 포로 36명에게 식량과 노획품을 지워 무사히 귀환했다. 특각 창설 이후 최대의 전과였다. 사실 이 전투는 박정아 혼자 다 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광양군 진상면당을 통해 중화기 중대가 면 내 어느 부락에 주둔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박종환은 현지 지리에 밝은 면 당원과 단둘이 정찰에 나섰다. 사흘간 적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한 박종환은 즉시 부대를 끌고 새벽녘에 적의 주둔처인 마을회관의 건너편 잔솔밭에 도착했다. 하루 종일 잔솔밭에 매복한 채 전 대원에게 적의 움직임 하나하나와 지리를 익히도록 한 박종환은 날이 어두워지자 부대를 적의 숙소 100m 전방으로 이동시켰다. 밤 10시가 넘어 취침 시간이 지나자 박종환은 단신으로 적의 숙소로 접근했다. 소리 없이 담을 타고 오른 박종환은 어둠을 뚫고 단도를 하나씩 날려보냈다. 어디를 어떻게 마치는지 단 한 자루의 허비도 없이 단도 하나에 한 사람씩 쓰러져 갔다. 비명 한마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단잠에 빠진 자들 뿐이었다. 박종하의 신호가 떨어지자 대기 중이던 유격대원들이 발소리도 없이 마을 회관을 완전히 포위했다. 적이다! 박종하의 지시에 의해 유격대원이 고함을 지르면서 총을 한 방 쏘자 계단지 풀어놓은 것처럼 적들이 앞을 다투어 하나밖에 없는 출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종환은 석유 묻힌 솜뭉치에 불을 붙여 마을회관 안으로 던졌다. 대낮처럼 밝은 불빛 아래 우왕좌왕하는 적의 모습이 드러나자 담벼락에 붙어서서 방아쇠 당길 준비만 하고 있던 유격대원들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회관 안에 남아있거나 사격을 피해 다시 들어간 적을 향해 수류탄 몇 개를 까놓자 요란한 폭음과 함께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렸다. 완전 섬멸이었다. 10분도 걸리지 않은 전투에 적들은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하고 숱한 사상자만 낸 채 두 손을 바짝 들어버린 것이었다. 이 전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구례 군당에서야 지리산 호랑이라고 이미 소문이 자자했던 박종하였지만 특각 활동 이후 박종하의 진가가 드러난 최초의 전투였으니 그럴 법도 했다. 특히 박종하의 단도 던지는 솜씨에는
다들 귀신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당연히 특각 유격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정규 부대 출신도 아니었고 비합 활동을 하다가 수배된 핵심 당원 출신으로 정식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몇 번의 투쟁을 거치는 동안 최고의 유격대원으로 성장해 갔다. 오합지졸인 이승만 독재 정권의 군인들로서는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투철한 사상성의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유격대원들에게는 총알 하나가 바로 피땀 어린 인민의 재산이었으며 단 한 번의 싸움은 인민과 조국의 해방을 향해 자신들의 피로 쌓아가는 계단이었다. 개개인의 생명조차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압박 인민의 것이요 조국의 것이니 그만큼 소중하고 신중하게 싸움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강사령 부대로서는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사령관이 목숨을 걸고 가장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데 대원들로서는 사령관 이상으로 용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싸움만 있으면 언제나 최전선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박종환은 나중에는 이 현상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일개 대원의 생명도 그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것으로 소중히 알아야 할진데 한 부대를 지도해야 할 사령관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직무유기가 그를 하부로부터 최대의 신임을 받는 탁월한 지도자로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앞에서도 잠깐 박종하의 일화를 소개했지만 그는 정말 유격투쟁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고 그 일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박종하의 싸움 실력은 어려서부터 특출났다. 구례의 모스크바라는 간전 출신인 박종하는 일제시대 간문 보통학교를 다니다 6학년 때 퇴학당했다. 동맹휴학을 주도한 탓이었다. 후에 박종하는 자신이 조선 최초로 보통학교의 동맹휴학을 주도한 가장 어린 애국자였다며 농담 삼아 으쓱거리기도 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냐고 물으면 허허 웃을 뿐 대답이 없었다. 같은 마을 출신의 말을 들으면 조선 최초의 보통학교 동맹휴학 사건은 비인간적인 일본인 선생 때문에 비롯되었다. 일본인인 남자 선생이 여학생을 욕보이려다 발각됐는데 선생이 처벌되기 전에는 등교를 할 수 없다며 박종하가 교문 앞에 버티고 서 있다가 등교하는 전교생을 선동해 산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선생들이 제발 산에서 내려오라며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박종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산에서 돌을 굴리기도 하며 끈질기게 버텼다. 결국 박종하는 불순한 동맹휴학을 주동한 혐의로 퇴학당하고 나머지 학생들조차 전원 상급 학교 진학길이 막히는 것으로 이 조선 최초의 보통학교 동맹휴학 사건은 막을 내렸다. 박종하가 어린 나이에 혼자 힘으로 전교생의 등교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학생들을 휘어잡아 놓은 덕분이었다. 박종하는 꼬마 때부터 소문난 싸움패였다. 어른이건 선생이건 자기가 승복할 수 없는 일에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다. 학교에 다닐 때에는
도시락 한 번 싸간 적이 없어도 점심을 굶어본 일이 없었고 책가방은 아예 다른 아이들을 시켜서 들고 다니도록 했다. 자기 집으로는 책가방을 들고 가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는 책을 펼쳐보지도 않은 셈인데 그러고도 1등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보면 타고난 머리도 제법 대단한 모양이다. 단도 던지는 솜씨로 유명했던 박종환은 이미 그 시절부터 참새 잡는 솜씨로도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수업이 끝나면 하루 종일 참새잡이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 솜씨가 대단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날마다 아이들에게 참새 잡기에 좋은 돌, 그것도 꼭 구슬만한 크기에 구슬처럼 매끄러운 것으로 20개씩 돌을 상납하도록 시킨 박종환은 그 돌을 신주머니 몇 개에 나눠 담아 다른 아이들에게 들리고 수업 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들판으로 달려나갔다. 신주머니를 든 아이는 참새잡이가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박종화의 뒤를 따라다녀야 했다. 박종화의 돌에 깨진 동네 장독이 꽤 되었던 모양이지만 장독 주인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장독값은 고사하고 호통 한번 치기도 어려웠다. 두 손을 허리에 탁 받치고 버텨 서서 아저씨가 받느냐고 대드는 데는 어른이라도 당할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아들의 유명한 참새잡이에 동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을 다 알면서도 박종화의 아버지는 아들이 잡아다준 덕에 먹게 된 참새탕에 반해서 아들을 나무라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튼 학교와 동네를 한바탕 휘젓고 난 박종환은 퇴학당한 뒤 불쑥 일본으로 건너가 버렸다. 동경에서 야쿠자 노릇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는가 싶더니 일본 해군에 입대했다는 말이 흘러든 어느 날 느닷없이 본토에서 왔다는 일본 헌병 한 떼가 간전에 박종환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45년 봄이었다. 술집에서 해군 장교들과 싸우다 장교 한 명을 살해하고 탈영했다는 것이었다. 박종화를 잡으러 온 일본 헌병이 한동안 구례를 들쑤시다 떠난 그의 여름에 해방이 되자 어디에 숨어 있었던지 박종화는 떠날 때처럼 호련히 돌아왔다. 떠날 때의 풋내나던 모습과 달리 늘씬한 청년으로 변해서 야쿠자였던 말이 뜬 소문은 아니었던지 해방과 함께 돌아온 박종환은 하는 짓 하나하나가 영락없는 깡패였다. 그의 눈밖에 나면 나만 아는 게 없었다. 박종화가 지나가면 맨발로 뛰어나가 모셔다가 깍듯한 대접을 해야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 파다할 정도였다. 그래도 잘생긴 용모와 시원시원한 성격 때문에 여자들에게 인기는 최고였다. 못된 성질이야 공상당하면서 다 고쳤지만 여자들이 달라붙는 것만은 자기도 어쩔 수 없어 빨치산 시절에도 그에게 반해 입산한 여자들이 줄을 설 정도였다. 천하의 개망난이 박종환은 46년 말이 되면서 차차 변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천하의 박종환을 저렇게 얌전하게 만든 게 누구냐며 수군거렸다. 박종환을 변화시킨 장본인은 곧 밝혀졌다. 바로 공산당이었다. 주먹이나 휘두르는 것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말뿐인 해방조선 젊은이들의 답답함이 무산자를 위한 평등한 새 세계 건설과 친일파를 비호하며 조선을
새로운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민족 해방이라는 이 땅의 역사적 사명을 알아가면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 길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조직 활동을 시작하면서 놀랍게 변해가는 박종화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공산당의 위력에 혀를 내둘렀다. 당시 남조선 대부분의 인민이 그랬지만 박종화와 같은 동네 사람들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노인네나 젊은이들이나 모두가 좌익의 열렬한 지지자가 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동네에서 조금 말썽 피우는 사람을 보면 의뢰 저놈 공산당 만들어야 사람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박종화는 48년 50 단선 반대 투쟁 때부터 반동 숙청 등 극단적인 투쟁에 앞장섰던 관계로 단선 후 구례군의 핵심 인물 25명과 함께 선발되어 지리산으로 입산해 유격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48년 8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시 조직이 파괴되어 자체 역량으로는 현장 투쟁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전북의 임실과 순창에 파견되어 두 군의 연판장 투쟁을 수행하면서 전투 지휘자로서의 탁월한 지도력을 하부와 상부 모두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언제나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던 박종화는 훤칠하고 당당한 체구와 유난히 까맣게 빛나는 큰 눈이 매력적이어서 그 때문에 가슴 설레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박종화가 어느 전투 때 희생된 경찰을 직접 관까지 마련하여 장사를 치러준 적이 있었는데 죽은 경찰관의 마누라가 박종화의 잘생긴 얼굴과 너그러움에 반해 산까지 쫓아온 적도 있었다. 그뿐인가 보급투쟁만 나가면 주위 마을 아낙네들은 강사령 소식부터 물어왔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워낙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서글서글해 동네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우상처럼 떠받들어지던 강사령이었다. 박종화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정이 많아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주지 못해 안달을 내는 점과 또 그런 씀씀이와는 달리 샘도 많아 남이 색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성질이었다. 그렇다고 자기 직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뺏는다거나 무슨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평소 전투를 치를 때의 치밀함이나 뛰어난 지략가의 모습과는 달리 어수룩하고 순진한 구석이 있었다. 한 번은 유혁운이 미제 파카 만년필을 갖고 있었는데 언제 그걸 쓰는 모습을 박종화가 보았던 모양이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틈만 나면 달려와 자기의 파일럿 만년필과 바꾸자고 성화를 부려대는데 나중에는 박종화만 나타나면 슬그머니 피해야 할 정도였다. 하도 귀찮아서 떼어버릴 셈으로 그는 박종화가 도저히 못 들어줄 제안을 내놓았다. 그렇게 내 파카 만년필이 갖고 싶으면 자네 손목시계 하고 바꾸세. 박종화의 손목시계는 미제 야광시계여서 가격도 꽤 나갈 뿐 아니라 야간 활동을 주로 하는 그들에게는 최고의 인기품이었다. 게다가 언제나 1분 1초를 다투는 전투를 해야 하는 박종화에게는 시계 이상의 기중품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종환은 한박 웃음까지 띠며 냉큼 시계를 푸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파카 만년필과 야광 시계를 맞바꾼 그는 좀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종화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새 고무신이라도 얻은 아이처럼 파카 만년필을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좋아하던 박종화는 그의 눈길을 슬쩍 피하며 쑥스러운 듯 피식 웃었다. 어쨌거나 덕분에 귀한 야광 시계를 얻은 그는 그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순진한 웃음을 띠며 좋아하는 박종화를 보며 같이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 뒤로도 야광 시계를 볼 때마다 남한 유격 투쟁사에서 이 현상, 남도부의 뒤를 잇는 탁월한 지도자 박종화가 그날 보여준 순진한 웃음을 떠올리며 자기도 따라 비시시 웃음을 빼어 물곤 했다.